이은주 의원님을 모시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특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주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띄엄띄엄이지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관심이 이 정치개혁 부산연합 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치개혁 부산연합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그동안에 강도영 회장님, 또 나영수 목사님, 또 많은 분들, 우리 고모님들 뭐 이렇게 검증단 할 때도 많이 뵀습니다. 오늘 보니까 진주에서도, 진주 맞습니까? 네, 진주에서도 우리 김진수 회장님 오셨는데 요즘에 뭐 사실은 힘이 하나도 없어서 다들 뭐 낙담을 해서 이런 자리에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가봤자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많이 낙담을 해 있고 또 더더군다나 요즘에 국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분통이 터지는데 그 분통이 터지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분통이 터져도 또 어떤 폭력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화병이 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예 TV를 끄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이렇게 작년부터 사실은 이 보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까 잠시 누가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싸우는가 라는 그 책도 쓰고 또 고민을 많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특히 작년에 10월에 그 조국 사태 때 10월 3일인가요? 그때 제가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때도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하고 약간 비슷한. 그래서 뭔가 열이 받쳐 죽겠는데 이 열 받치는 걸 표출할 길은 없고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국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저는 비리 덩어리가 굉장한 추앙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국회에서 자기가 셀프 청문회까지 하는 거를 보면서 가슴을 치는데도 그때 추석이 다 됐으니까 각자가 기성길로 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부싯돌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불씨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삭발을 해봤는데 다행히 삭발을 하니까 그렇게 보기 흉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억눌려 있던 국민들의 민심이 폭발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쩌면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그 이후에 통합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 공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에 또 우리들의 기대에 스스로의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역구 부산에 내려와서 제 고향에서 부산에서부터 내가 변화를 한번 일으켜 보겠다.
보수가 부산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보수가 이기기가 어렵다고 저는 항상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산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부산의 보수가 결집해서 그냥 TK는 뭐 당연히 보수니까요. 그런데 부산의 보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영남이니까 보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부산 시민들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를 바로잡기 어렵다. 그래서 6.25 때 부산이 마지막 보루였던 것처럼 부산이 역시 대한민국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산을 변화시키고 부산을 결집시키고 다시 낙동강에서부터 북상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꼭 부산에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기는 잘 왔는데 조금 오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당의 참패와 함께 저 스스로도 낙선을 했습니다만 저도 한두 달 정도 푹 이렇게 잠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하고 그 생각을 공유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선거 우리는 왜 정말 이길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왜 참패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태극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태극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때문에 진 것 같습니까? 저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촛불 집회 있을 때 그 광화문에서의 촛불 집회는 지금까지 광화문에서의 태극기 집회보다 훨씬 더 과격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주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사진과 그림들이 그 뒤로 가면 난무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도 촛불 집회 때문에 민주당이 표를 못 얻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촛불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촛불을 갖다가 핑계로 대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정당화시킵니다. 저는 지지자들 중에서는 과격한 사람도 있고 온건한 사람도 있고 또 개 중에 보면 사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이슈에 너무 집착해서 좀 어떨 때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좀 성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지자들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게 바로 국민의 모습이다. 국민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리드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 리더의 임무이지 그 사람들을 탓한다면 저는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를 탓하거나 지지자를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일종의 결집되어 있는 그 분중을 우리가 승리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난 10월 이후부터의 광화문 세력의 힘은 저는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권력투쟁, 우리가 선거는 뭐냐? 권력투쟁이 결집돼서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입니다. 옛날에 원시시대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권력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그 권력이라는 것은 자원이 한정돼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세력 간의 다툼을 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죽임으로써 내가 승리해서 그 승리한 쪽에서 모든 자원을 독차지하고 지는 쪽은 노예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과거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전쟁이 바로 사실은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근대화가 돼서 또 서양에서도 철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런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권력 투쟁은 사라지고 아주 문명화된 권력 투쟁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권력 투쟁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칼과 창을 들고 상대 진영을 무찔러서 우리가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 우선권을 차지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건설하자 라는 것하고 지금 말로써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중간에 국민들이 있는데 그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다가 몰아주면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축구 경기를 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양쪽 팀이 뛰는 거예요. 국민들은 관객으로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국민들, 여기 계신 분들은 관객이라기보다는 선수단의 벤치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관객들이 축구 경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이쪽 편을 응원하는 관객도 있고 저쪽 편을 응원하는 관객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심심하니까 한번 와서 봤는데 어느 팀이 잘하는지 한번 봐가지고 잘하는 놈들이 있으면 나는 거기를 응원할래 라고 하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팀이 있고 100팀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잘하는 놈을 내가 응원할래 라고 보통 하는 그런 관객들을 주로 우리는 중도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래서 국민들은 중도도 있고 1000팀도 있고 100팀이 있지만 선수들은 중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수는 1000팀이나 100팀으로 뛰는 거지, 특히 우리처럼 양당제에서는 선수가 나는 중간에 서 있다가 이쪽 팀이 잘 뛰면 저쪽 팀 가서 뛰고 저쪽 팀이 잘 뛰면 저쪽 팀 가서 뛸 거야 라는 선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있던데 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우리가 관객의 입장일 때하고 선수가 됐을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중도라는 게 너무 듣기가 좋아. 우리 옛날부터 여러 종교에서 중용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중도라고 하면 뭔가 멋있고 뭔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바람직한 것 같아.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동양에서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의견을 낼 때 내가 그 의견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다 저런 의견이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는 이 의견도 아니고 저 의견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중간쯤에 내가 의견을 표출할게 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은 구경꾼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선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리더를 뽑을 때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리더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나는 이쪽으로 갈 줄 알고 저 사람을 지지하고 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 미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리더를 밀 때는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밀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에요. 유권자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뽑는 입장에서 나는 양쪽을 구경하고 더 나은 사람 뽑겠다 하고 할 수 있지만 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잘못하면 굉장히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중도라는 게 뭐지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이다, 균형. 그러면 나는 정치인으로서 균형 있는 정치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나는 싫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 편을 들고 반대편 편을 들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나는 이쪽 편을 들겠다. 이런 정치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도를 지향하는 진정한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겠습니까?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이 압도적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야당이 맥을 못 추고 있을 때 만약에 진짜 내가 중도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야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야당 편을 들어야 진짜 중도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중도라고 하면서 자꾸 힘센 사람 편을 드는 거야. 그건 중도가 아니야. 기회주의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한번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뭐가 정확한 얘기인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저야말로 굉장히 중도적인 성향이에요. 사실은. 저는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그리고 그 세력이 너무 힘이 세지면 저는 그게 싫습니다. 어떤 한 세력이 너무나 힘이 세지면 저는 그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한 세력이 너무 세지면 독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약한 쪽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중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균형을 추구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강한 쪽에 계속 붙어가지고 강한 사람이 전에만 일으키는데 거기에 또 붙어가지고 자기의 힘을 더 보태주는 것은 그 중도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이중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무슨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졌나?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오히려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광화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기가 가득해서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전부 여기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시간을 내고 돈을 써서 광화문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어요. 나는 내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나가서 보니까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내가 숨어가지고 조용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마음껏 큰 소리를 치면서 돌아가서 마음껏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그 사태, 광화문의 광화문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광화문 집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졌습니다. 용기. 아까 제가 축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 팀이 연락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축구에서 어떤 팀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국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리의 원래 사실 실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때 그 좋은 결과가 물론 홈그라운드 2점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홈그라운드 2점이 또 뭡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객관적 실력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기 때문입니다. 용기. 그 용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기 아니면 에너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기가 사는 거예요. 기가. 그 선수들이 우리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피파
피파 랭킹 몇십위. 그런데 저기 독일도 있고 무슨 폴란드도 있고 아주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뛰는데 주눅이 들어서 처음부터 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응원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용기 백배해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내봐야지 라는 그런 에너지가 갑자기 솟아나서 저는 그런 정말 있기 힘든 그런 결과를 우리는 냈다. 그런 성과를 대한민국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원래의 실력보다 그것이 몇 배로 그 실력이 배가 되면서 사람을 뛰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응원이라든지 체육대회 같은 거 해보셨으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별로 운동 잘 못해. 그런데 막 주위에서 응원하고 그 다음에 막 신나서 우리가 막 우승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어떤 힘까지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뛸 수가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항상 객관적으로 랭킹이 앞서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붕대 투혼을 하는 팀이 이깁니다. 그리고 봤더니 우리 팀의 스트라이커가 원래 우리는 잘 못해. 그런데 말이지 세상에 우리 팀의 스트라이커가 막 피를 흘리면서 붕대를 감고 나와가지고 붕대 투혼을 벌인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선수들이 다시 일어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거는 저는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죠? 6.25 때도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도 그리고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기가 살면 신바람이 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그 수많은 100만 명, 200만 명이 나왔을 때 그 에너지를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에너지가 정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로까지 연결이 되었더라면,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신이 났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에너지가 선거로까지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저도 그것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통합할 때 반드시 광화문의 에너지를 안아야 된다. 그 국민들, 그 광화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안아서 그것을 승화시켰을 때 우리는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국민들하고 함께 해야 한다. 여의도가 따로 있고 광화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니 출마자들이 전부 다 곳곳에서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하고 남녀노소가 다 어울려서 기가 축천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불행히도 통합하면서 뭐 태극기가 뭐 어쩌다 뭐가 어쩌다 하고 하면서 오히려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정작 또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몇 분들은 또 따로 나가서 하시고, 또 통합당 안에서는 또 그걸 배척하는 세력이 생기고,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동안에 아무런 우리가 함께 해왔던 그 광화문에서의 그 일종의 전우회, 그죠? 아까 제가 전쟁 얘기했죠. 권력투쟁은 전쟁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우회가 있어야 됩니다. 전우회. 우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굴러온 밑바닥에서 함께 투쟁해온 전우회가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승리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리보다 왜 더 잘 뭉치고 더 잘 싸우냐?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 사람들은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같이 도망 다니고 같이 잡혀가고 같이 투쟁했던 그 전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지만 자기들 사이에서는 그런 끈끈한 게 있는 거예요. 정치 집단은, 정당은 저는 그런 전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조금씩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전우회를 가지고 함께 싸웠을 때 그게 나중에 끈끈한 것이 되어서 승리까지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전우회를 살리는 데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 생각이 굉장히 소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광화문 세력 때문에 진 게 아니라 광화문의 에너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 세력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성정당과 제도권에서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광화문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전우회를 불태운 사람들이 초장부터 거의 배척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별로인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잘 걸러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는 대표적으로 공천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보면 그렇게 바닥에서 함께 뛴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높으신 양반도 있고, 또 학자 같은 지식인도 있고, 또 밑바닥에 소방관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을 다 공천에 반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특히 함께 싸우면서 땀을 흘린 사람들이 그래도 남들보다 더 평가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그래야 이게 정의에 부합하는 거죠. 정의에.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내 때만 되면 기회주의적 일을 일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위에서 정치 논리로, 여의도 정치의 논리로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래서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당이 계속 유지되고 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어떤 지지자들이 마음 깊이에서부터 그 집단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울며 겨자 먹기도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뽑는다. 정말 꼴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밀어준다. 이런 집단하고 같이 구걸면서 밑바닥에서 목숨 건 상황들이 오며 가며 할 때마다 서로 자기가 앞장서서 구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집단을 만들어 온 세력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의 사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기가. 전쟁에서 저는 사기가 충천한 세력만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그 그리스 영화, 그리스 그 스파르타의 그 왕이 나오는, 레오니다스 왕이 나오는 그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보면 300명이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대적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과 유엔군도 중국의 그 인해 전술을 막아내고 어쨌든 나중에 밀리긴 했지만 상당히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감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런 드라마를 봤을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런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집단을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선이든 대통령 선거든 아니면 총선거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집단을 밀어주냐? 뭔가 뭉클하고 드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것 같아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뭉쳐서 싸우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밀어줍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힘이 세다? 저놈이 힘이 세다? 그래서 밀어준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그러냐? 우리는 옛날부터 식민지 지배도 받고 약소국으로서 항상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병이라든가 독립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빚진 마음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이 저 민주당이 저렇게 주선받고 뭐고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왜 지지하지?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좌파들을 지지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와 이념 이런 거를 은연중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전우애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1987이니 뭐니 하면서 영화 속에서 나온 그런 끈끈하고 눈물 나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냐?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우리 속에서 야 정말 똘똘 뭉쳐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광화문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고 당이 그런 세력들한테 존중을 하면서 당이 함께 가고 당이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같이 행진을 하고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냐? 뜬구름 잡으면서 위에 구름 위에서 선비놀이를 했어. 선비놀이. 아니 선비놀이도 아니고 무슨 고관대장놀이를 했어. 고관대장놀이를.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의 보수는 무엇이냐? 저 제 책에도 썼습니다. 제가 왜 보수가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썼는데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 대통령을 굉장히 기리고 또 때로는 사진도 걸어놓고 합니다. 그런데 왜 존경합니까? 그분들이 그냥 선대 대통령이라서 존경합니까? 그분들을 왜 존경하고 왜 그분들의 정신에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럼 대한민국의 보수는 뭘까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 그리고 애국 시민이라면 저는 이제는 아까 우리 여기 정치개혁 국민 부산연합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는 영남이니까 호남이 싫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부산이니까 무조건 보수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돼서 나는 보수야 이런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보수일 수밖에 없고 왜 보수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보수는 얼마나 위대한 세력인지를 자기 스스로 알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그게 안 됐다면 만약에 진짜 이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게 별로 남한테 말할 가치도 없는 거라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어도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유럽의 보수는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유럽은 보수와 이렇게 세력이 좌우가 나눠졌을 때 뭘로 나눠졌냐?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눠졌습니다. 평민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동안에 귀족들이 정치해오던 그 귀족 세력들이 보수당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많은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그 평민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뭔가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을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 보수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보수의 품격. 보수의 품격,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슈화시키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한국 보수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보수가 귀족 출신들이 보수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신분 질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귀족들, 왕족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수 세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럽의 귀족 보수들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럼 미국의 보수는 뭐냐?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청교도 정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그 자본주의라는 것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정신이 막 이렇게 융성해가면서 미국의 보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가 또 쓸 거는 써야 되죠. 그렇지만 각 나라마다 그 좌우 세력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데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거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건국을 하고 산업화를 하면서 보수 세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됐냐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6.25입니다. 6.25 전에 건국시대에는 사실은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을 뿐이지, 국민들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근데 언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우리는 보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냐면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에서 몸으로 체험한 거죠. 야, 이거 공산주의 되면 큰일 나네. 절대로 안 되겠네. 뭐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절대 안 돼. 나 때려 죽여도 공산화는 앞으로 절대로 안 돼.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의 근간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너무나 못 살았어. 너무나 못 살았어. 4.19를 해서 뭐 민주주의가 되는가 했더니 4.19 이후에 시민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범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너무나 피폐해지니까 젊은 군인 세력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제대로 서서 제대로 번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의 조국의 근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산업화 세력이죠. 그런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정치 세력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 세력들, 지금은 재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창업자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재벌을 처음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과연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굴의 개척 정신입니다. 불굴의 개척 정신. 불굴의 개척 정신.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장군도 아니에요. 그냥 중인가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한 40대 초반에 약간의 중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 군대에 그 막 별달린 사람들이 보면 무슨 피레미야, 피레미.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나왔을 때 그게 뚜렷하니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건 지금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때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지리도 가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주영 회장도 이병철 회장도 대부분 맨땅에 헤딩한 사람들, 특히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들, 김우중 회장 같은 사람,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뭐가 자본이 많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남한테 돈 빌리고 자기가 뛰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뚝딱거려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그게 바로 대한민국 보수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는 귀족도 아니고 미국 같은 자유방임적인 그런 자본주의에만 충실한 그런 보수도 아니고 엄청난 불굴의 개척 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가 지지를 했어요. 보수 세력을. 저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요, 아까도 제가 뭔가 얘기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민족성을 가만히 보면 워낙 힘들고 피폐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정말 자기 헌신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박수치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가 이 열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억누르기보다 그들의 그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막 부추겨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가자라고 막 했을 때 신바람이 나서 월드컵에서 4등을 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보수 세력이 다시 한번 그런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가 압도적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보수 정치 세력이 언제부터 이렇게 귀족이 되었고, 언제부터 이렇게 왕자님, 공주님이 되었고, 언제부터 이렇게 고관 대작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보수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그 불굴의 개척 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그리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냈던 그 보수는 다 어디로 가고 2세, 3세들이 가득 차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뺏길까? 새로운 실험이나 새로운 시도도 안 해. 그냥 앉아가지고 그것을 안 뺏기는, 기득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만 몸부림치고,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광화문 세력들에 대해서 강나라 배나라 혹평이나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아스팔트에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게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의 정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관대작. 그래서 의정이나 따지고 대법관, 검사장, 높은 자리에서 그 자리가 주는 권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줄 서가지고 오는 그런 것에 익숙해가지고 민초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그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그 정치 세력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정치 세력들이 지금 앉아서 대한민국 보수를 얘기하면서 품격이니 무슨 이런 얘기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불굴의 개척 정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약자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약자에 대한 책임감. 이 책임감은 문제인식에 퍼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문제인은 그냥 퍼줘. 책임감 없이. 미래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을 진짜 생각해서 퍼주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생각해서, 자기 권력을 생각해서 퍼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약자들을 책임을 지는 입장
만약에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 만약에 그들이 내 아들, 딸이라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라는 그런 약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비자! 씨발! 네. 약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년대에 대한민국의 보수의 그 첫 세대들은요, 두 번째 세대인가요? 그들의 박정희 시대의 또 다른 한 정신은 뭐냐 하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 전 세계에서 사실은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할 때, 그래서 건강보험제도도 전 세계에서 그런 걸 하는 나라가 없을 때, 그럴 때 그 약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몸이 아플 때 병은 돈이 없어서 고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아무리 못 살아도 빈곤해서 공부를 못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육사를 만들고 포스코 포항공대를 만들고 좋은 카이스트를 만들고 머리가 좋고 노력하는 아이들은 돈이 없어도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은 열려있는 자유로운 기회거든요. 그래서 강자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약자라도 내가 능력이 있고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진짜 대한민국 보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어려운 국민들, 우리 민초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중산층들이 희망을 가지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고관대작과 부잣집 공주님과 도련님, 이런 사람들이 판치는 보수가 아니라 제발 원래 대한민국의 보수로 돌아가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선거를 이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그래서 과거의 그 산업화 영광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뛰게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수가 되기 위해서, 원래의 한국 보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개혁 부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당을 해서 잘 되면 참 좋은데, 저도 여러 번 창당해봤지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영남과 호남 이 양당이 공고하게 있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나는 무조건 이 당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내서 그 두 당을 뛰어넘는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주 탁월한 대통령 주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그냥 당이고 뭐고 그냥 그 사람의 지지도가 양당의 지지도보다 더 높아질 때가 아니면 그런 기회는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창당은 섣불리 할 일이 아니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우리나라 정치를 봤을 때 저 주사파 시대착오적인 저 운동권 세력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를 원래 하는 게, 원래 보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당을, 우리가 있는 정당을 그렇게 바꿔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수를 개혁하는 방향이고, 그게 보수를 혁신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 야, 우리가 뭔데? 아니, 위에서 잘해야지.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통합당, 그 전에 한국당, 새누리당,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모범적, 그리고 체제 수능적이야.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국민들이
야당, 그죠? 그럼 야당이면 이 상황을 우리는 깨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깨려면 당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이 바뀌는 걸 우리가 따라가고 줄 서고 고관대장이랑 공주님, 왕자님들이 우리 위에서 철없는 소리를 하고 이래도 우리는 그냥 공천만 해주면 따라간다. 싫어도 찍는다. 대통령 될 만한 감동도 없고 이 나라를 바꿀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와도 우리 그냥 줄 서가지고 도와줄게. 이래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고 또 당원이 계시다면 당원의 주인은 당의 주인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원들이 모여서 정당의 색깔을 만들고 그 당원들이 주장하고 원하고 추구하는 게 바로 당의 색깔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원들이 몇몇 사람들이 줄 세워서 집어넣은 당원들, 당을 사랑하거나 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줄 서가지고 표 찍어가지고 당이 유지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정당 정치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민주당은 그런 변화들을, 그런 투쟁들을 내부에서 다 거쳐왔고, 그래서 그 결과가 저 민주당의 지독한 정당 정치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홍위병처럼 돼버려서 저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저쪽은 겪었습니다. 그걸 언제 겪었느냐?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만들면서 그 과정들을 숱하게 겪어오면서 당이 당원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원들이 결정하고 당원들이 주도를 하는 정당이 되어 갔죠. 물론 저기서도 문제는 많이 있어요.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정치개혁 부산연합에서 그 말씀 하시던데 당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스스로 교육해서 변화해 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치개혁 부산연합에서 예를 들면 부산이다. 그러면 각 구별로 정치개혁 부산연합 지구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지구에 단 10명이든 20명이든 모여서 한 번씩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놀러도 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깨어있는 그 똑똑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을 이끌고 가야 되고 여러분이 더 많은 당원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시작이 되어서 커진 그 정당이 그래서 그 정당의 색깔과 분명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붐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리더들을 만들어내고 그 리더들이 당을 이끌고 함께 집권을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집권을 한다, 대통령을 뽑는다 그게 아니라 진짜 성공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저는 설사 대통령을 뽑더라도 또다시 탄핵당하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엉망진창이 되고 국민들과 대통령과 그 지배층은 또다시 괴리돼서 여러분이 공천할 때 느끼는 그 상실감을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내가 주인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이 당의 당원주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당이라면서요. 옛날에 한때 군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자유를 또 좀 억압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반 위주로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짧은 역사 속에서 스스로 각성하는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와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때 그것은 50년, 60년 전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 보수의 정신을 이어받더라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권자의 정신은 다시 되살리면서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이 정치개혁 부산연합이 시작이 되어서 작은 모임이라도 티파티 운동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말 제대로 된 불굴의 개척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의 보수의 정신을 여기서 되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열강을 해주신 이현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